이번에 진천 아산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이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이 격리 시설과 관련해서 혼란을 겪고 있죠.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의 공공의료가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어요. 한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의 우석균 공동대표를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문제 짚기 직전에 오늘 추가로 확진자 2명이 나왔는데 그중에 한 명은 이른바 3번 환자, 3번 감염자가 국내에 와서 접촉한 인물로 지금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나머지 5명은 전부 우한에서 온 분들인데 한 분은 국내에서 전염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 유입형 환자가 지금 5명이고, 오늘 처음으로 국내 발생형 환자가 발생한 거니까요. 예.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감염자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지역사회 감염자 1호 발생 이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접촉한 사람의 첫 번째 발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각한 의미를 갖습니다. 네. 다만 다행인 것은 이분도 그래도 능동 감시 대상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즉 기존 네네. 감염자하고 접촉한 인물로 이미 포착이 돼 있던 분이라는 건 다행인 거죠. 네, 이 밀접 접촉자라든가 일상적 접촉자 이렇게 해서 능동 감시라든가 또는 하여튼 역학조사관이 그 감시 대상을 이제 설정을 하는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그 보건소에서 연락을 해서 이 감시를 꼭 계속 해야만 하는 사람으로 정해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역학적인 지금 그런 검사상에 에서 체크된 환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건 그나마 다행이죠. 네, 전혀 감시 대상자도 아니었는데 어디서 갑자기 환자가 나오면 그거야말로 정말 두려운 거 아닙니까? 예. 다만 이제 그러면 이분과 접촉한 분들도 다 이제 접촉 추적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해야죠. 이게 지역 환자 감염이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좀 문제가 됩니다. 네. 자,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우한 교민들 아마 오늘 밤 내일 새벽 일단 300여 명 올 것 같고 이번에 진천, 아산 이쪽으로 가는데 해당 지역은 반대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을 우석균 대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글쎄 여러 가지 측면들이 많이 겹쳐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근데 사실은 우한에서 계셨다 하더라도 네. 그분들의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죠. 사실은 그분들도 이 완전히 강제 격리를 할 대상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워낙 우한에서 계셨으면은 우한이나 허베이성 그쪽에서 계셨으면은 접촉을 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 격리를 하는 것이라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거는 좀 정부가 나서서 좀 설득을 해야 될 문제 같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실제 지역사회 감염이 그쪽에서 일어날 것 같지는 별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성은 거의 없고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이 말씀이지만 지역 사회에서의 불안은 또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시설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의료 시설이 아니라 공무원 교육원 그냥 숙소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런 게 문제인데요. 사실은 귀국한 사람들 중에서 환자들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중에 한두 명이라도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증상이 이제 나타난 사람은 비행기에 아예 못 타시거나 아니면 그렇죠. 격리해서 태우고 오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수련 내에서 이제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분들과 접촉한 이제 밥을 갖다 주시는 분이라든가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같은 공간을 쓰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그 1인 1실을 쓴다고 알려졌는데요. 예. 그런 것들을 잘 지켜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이 노동자들 거기에 의료진이나 그렇죠. 거기에 이제 노동자들, 보건의료 노동자들 예. 이런 분들의 철저한 이 방어 조치 같은 것들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슬러 가 보면 메르스 사태 때, 신종플루 때, 사스 때 그때도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이제 강제격리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속 생길 텐데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예. 지역사회에 이제 그런 접촉하신 분들은 증상이 또 있으면 예. 이제 감기 환자라 하더라도 의사 환자가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은 다 사실은 음압격리병상으로 이제 다 해야 되고, 예. 또 중국에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뭐 폐렴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조사상 유증상자라고 이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도 이제 사실 검사를 해야 되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종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중국 갔다 왔는데 감기 증상이나 폐렴이 있다 그러면 다 일단 음압격리병상으로 가야죠. 감기 증상만 있으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폐렴 증상이 있으면 엑스레이 찍어서 폐렴 증상이 있으면 네. 음압 병상으로 가야 될 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게 과거 메르스 때도 그렇고 보면은 메르스 때는 제 기억에 자가 격리를 또 의무화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근데 그 자가 격리라는 게 제대로 지켜지는지 누가 가서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또 집이 자가격리를 꼭 못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집이 없으신 분들이라든가 혼자 그렇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식사를 못 하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또 격리를 하려면 자가격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확진 환자가 6명이라 하더라도 의사 환자라든가 접촉자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격리를 해야 될 분이 이제 지금까지 112명이었고요. 네. 앞으로 갑자기 점점 더 늘어날 텐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환자가 한 30명 정도 이 수준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음압격리병실이 지금 많이 늘어서 198개인데요. 약 200개라고 본다면 30명, 4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음압격리병실은 꽉 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그 홍역을 치르고 음압격리병실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게 198개밖에 안 돼요? 네, 많이 늘어난 거죠. 그나마. 그래요? 네네. 이게 근데 근본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이 OECD 평균하고 비추었을 때 우리나라가 너무 적다면서요? 몇 퍼센트입니까? 예, 외국 같은 경우는 OECD 평균이 약 73% 또는 70% 정도이고요. 와, 그래요? 우리나라는 병실 기준으로는 9%, 1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10개 중에 하나 정도가 공립병원이라면 외국에서는 거의 다 공립병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죠. 평균이 70%가 넘어요. 네, 평균이 70%입니다. 그 의료보험도 제대로 안 되고 의료비가 엄청 비싸다는 미국의 경우도 공공병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미국이 25%고 일본이 한 25%로 제일 낮은 나라가 그 두 나라고요.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90%, 75% 다 이런 정도죠. 우리는 그래도 공공의료기관 앞으로 개척 확충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대선 때 공약도 나오고 했었지 않습니까? 왜 안 되는 걸까요? 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병원, 지역 거점병원을 이런 메르스라든가 사스라든가 이런 신종플루라든가 이렇게 돌면 지역의 거점병원을 하나 지정을 해서 거기로 다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입원을 시킬 환자들이 있으면 입원을 하고, 네. 격리를 시킬 사람들이 있으면은 층을 하나 비웁니다. 통째로. 병원의 한 층을. 예, 층을 비우고 예. 또 문제가 더 이제 심각해지면 아예 병원 전체를 비워요. 예, 예. 그리고 다른 병원으로 이제 이렇게 보내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공공병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 절대 뭐 그렇게 안 가야 되겠습니다만 확진자가 30명 수준만 돼도 음압병성에 꼭 가야 할 대상자는 200명이 넘을 수 있다. 근데 벌써 우리는 200명만 넘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큰일이네요.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공동대표였습니다.